김진향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름 때문에 어릴 때 좀 놀림을 당하거나 커서도 오해를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향. 여성들 이름이 그러죠. 그래서 한국정치학회라든가 각종 행사 가면은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 가면 항상 여성 교수님들하고 같이 배치를 하고 있었어요. 북측에 가서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북측에서. 북측에는 향자 이름을 진짜 많이 씁니다. 설향, 향, 그냥 뭐 향 단위를 쓴 거 많이 써요. 향자 진짜 많은데 북측 사람들은 제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렸습니다, 사실은. 이름과는 달리 얼굴은 그냥 우락부락 생기셨어요.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신 분이 아내에게 쓴 시를 모아가지고 시집까지 출판했어요. 언제부터 시 쓰셨어요? 평소에 시는 죄가 많아가지고 사사받기 위하여, 사를 받기 위하여 늘 쓰던 일기 형식을 이제 시를 일기 형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언젠가 한번 그 사랑을 한번 매듭 지을 필요가 있겠다. 언젠가 한번.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들어가서 금요일날 나오고 토요일날 나오지 않습니까? 자주 못 봅니다. 주말 부부라고 그러죠. 그 애틋한 마음들을 그냥 아내한테 담았었던 글입니다. 11년이니까 8년 전이에요. 네. 시집을 받아보고 야, 어떻게 이런 시도 쓰나 하도 아름다워서 제 학생들한테 권했습니다. 자네들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해보라고. 하여튼 놀랐어요. 제가 시집 받아보고. 그리고 대구 출신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대구라면은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인민항쟁이 일어났던 곳이죠. 46년 10월이었으니까요. 70년대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인 또는 야성의 도시라고 소문났는데 80년대부터 좀 이상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수 본산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 있었어요? 참 이야기가 긴데 뭐 진보와 보수라는 게 사실 저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느냐, 허상을 찾아가느냐, 저는 참과 거짓의 문제로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면 진보가 되고 모르면 무지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수가 된다. 사실 진보와 보수의 대립각을 인정하지 않고 참과 거짓, 암과 무지의 차이로 봅니다. 대구에도 사람들이 삽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삽니다. 250만. 사람 인식이라는 것은 환경적 요인에 많이 이렇게 좀 영향을 받죠.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엄혹하죠. 맞습니다.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 중에 저같이 이제 학문을 하고,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추구하는 과학과 진실을 추구합니다. 과학과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겠습니까? 거기에 영합하냐, 타협하느냐, 내지는 진실을 밀고 가느냐. 그래서 힘겨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혹독한 과정 속에서 도드라지게 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데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지라고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학원 박사 논문이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한 거예요? 네, 제가 경북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이었는데요. 사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이재봉 교수님을 책으로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굉장히 놀랬더랬어요. 제가 대학원 연구하던 시절에 교수님의 책들은 굉장히 많은 바이블 같지만 읽었었는데요. 경북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정치를 전공하는데 제가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겠다니까 아무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다. 너에게 그 학위를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통일 문제가 아니면 박사학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겠습니다. 사실 좀 확신범으로서 저는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인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국민 불행의 근원을 찾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그 분야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 그러길래 서울에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학점만 걸어놓고 서울에 있는 여러 많은 남북관계,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하는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박사 학위를 할 때 한 1년 정도 학교 측에서는 이 논문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정치학 방법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근데 그 학문 봉투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영역은 학위를 줘야 될, 심사를 해야 될 분들이 북한 통일 문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북한학이라는 게 요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격다짐으로 박사학위를 하게 되죠. 사실은 늘 그 시기에 95년, 6년 그 이후로는 거의 서울에서 돌아가신 고 서동만 교수님이라든가 이종석 전 장관이라든가 현 김현철 장관 이런 북한 통일 문제에 천착했던 2.5세대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공부를 스스로 했었죠. 학교에서는, 대학원에서는 저에게 따로 그 분야를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점은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 끌어내려고 유도 질문한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아, 그랬습니까? 네.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오라 그랬어요, 저한테. 오늘. 어떤 질문도 전 사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제 세종연구소 가서 연구하시다가 네. 노무현 정부 출범해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어요. 네. 어떠한 계기로 연구 생활하다가 청와대로 들어갔고 청와대 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2002년도에 세종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종석 박사, 이후에 이제 통일부 장관이 되시죠. 하고 이제 북한연구센터에서 소위 말하는 정성장 박사, 백학준 박사 그들과 4명이서 이제 북한 통일 문제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다들 노사모 들어보셨나요?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저는 노사모 창립 멤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천리안 하이텔 시절입니다. 2004.13 총선에서 이제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정치를 전공하는 학자이지 않습니까? 제 학자로서 석사기 논문이 뭐냐면 지역주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치 문화에 있어서 가장 건절을 흔드는 말도 안 되는 지역주의. 지역주의에 천착했을 때부터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알고 있었어요. 가장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냥 있다가 4.13 총선에서 부산에서 낙선한 걸 보고 온라인에서 그냥 응원했었어요. 응원. 그게 노사모 활동이 계기가 되었었고요. 세종연구소 들어가가지고 북한 통일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었을 때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모 정치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책 읽을 시간이 없어. 남북관계나 북한 통일 문제 관련해서 신간 서적이 나오면 당신은 학자니까 압축적으로 그 책 5분, 10분 딱 읽으면 될 수 있는 요약문을 좀 요약을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럼 저는 공부도 하고 요약도 하고 그걸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인 노무현이 저에게 그걸 요청했었어요. 책 목록을 저한테 주면서 김 박사께서 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나에게 가르쳐 달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정치 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주 전공이 북한 통일 문제지 않습니까? 북한 통일 문제 관련해서 계속 제가 책을 추천했어요. 노무현 후보님께서,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께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좀 절박하게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계기가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제가 이제 참여정부 인수위에 결합하게 되는 그 인수위를 바로 통일외교 국방분과 전문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2년이 되어서 이제 청와대 가게 됐고요. 초기에 NSC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사무처.
NSC 사무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담당관 남북관계 국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꼭 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세종연구소에 있으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주요 대학에서 북한학을 강의를 나갔었어요. 학생들이 늘 강의 중에 물었어요. 전 강의가 굉장히 좀 호쾌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아니다, yes or no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늘 물었었어요. 꿈이 뭡니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늘 학생들만 가르치고 있는데, 늘 이거 정책만 만들고 있는데,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통일 정책을 만들어서 북측과 협상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 2000년, 2001년도였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실질적으로 2003년이 되니까 인수위를 거쳐서 NSC에서 직접 북측하고 소위 말하는 장관급 회담이 있죠. 정세현 장관님, 후임 장관이 정동영 장관님이었습니다. 정동영 장관님하고 여러 많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경축이라든가 여러 많은 남북의 협상의 장을 직접 뛰어다니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뭡니까? 전 경북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건 뭐라 그럴까요? 역사에 대한 역사책들 읽는 걸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안 풀리는 사건들이 많죠. 우리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는. 저에게 정치적인 굉장히 충격이 뭐였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년 광주였어요. 80년 광주의 기억은 뭐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83년, 82년, 84년이 되면 말입니다. 그 대구 땅, 저는 대구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행정구역상 경북입니다. 경북 달성군이에요. 경북 달성군이 대구시가 커지면서 대구 광역시가 되는데요. 그 시골까지 당시에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 교장 선생님 아들이 광주 문제로 시위를 해서 구속이 되고 당시에 현역 학교장이 학교에서 파면됐었어요.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이슈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광주가 뭐고? 광주가 뭔데? 저 교장선생님을 저렇게 잡아간 사람들 누구야? 왜?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다 시시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은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다 유언비어였습니다. 그 유언비어 유포하면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계기인데 당시에 광주와 연관이 있었던 부대에 있다가 제대했던 많은 동네 형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었던 사실하고 너무 다른 국가가 폭력으로서 국민들을 살해했다는 이게 하나의 정설로서는 이제 이미 그때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고 정치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니, 정치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왜 하필 북한 통일, 더구나 남들이 말리는 걸 여기에 집착을 했냐 이거예요. 그 시절은 말입니다. 교수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0년대 말은 북한 발해열 운동 88년만 하더라도 80년대 말이었죠. 예, 88년만 하더라도 당시 김중기 학형이 서울대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야기하면서 60년 4.19 혁명 당시에 가장 큰 슬로건이었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한국 정치의 모든 근원적인 모든 문제, 모순의 첫 출발은 외세가 갈랐던 그 분단으로부터 기인된다. 우리는 북으로 가겠다. 60년 4.19 때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했다. 20년밖에 안 지났지만은 이 88년, 소위 말하는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분단 문제를 어떻게든 뚫어야 된다. 그래서 전 대학가에서 통일운동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북한 바로 알기가 하나의 엄청난 붐이 형성이 되죠. 그 시절에 북한 연구와 관련된 나름의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 입학했을 때 장래희망을 뭘로 적었냐면은 대학 교수로 적었었습니다.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여정에 따라가지고 결국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건 파면 팔수록 너무 엄청난 영역이지 않습니까? 생소한 영역이고 그래서 나름 소명도, 사명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되었다. 너무 자연스럽게 왔다고 저는 좀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 통일 문제 하는데 통일 왜 해야 돼요, 우리가? 1년 365일 이야기도 끝이 없죠. 이 1년 365일을 답변을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아니, 딱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유. 왜 통일하다 간단하게? 국민 행복. 예? 국민 행복. 국민 행복. 분단 속에서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불행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세계 한 12등 안팎이에요. 무지한 거죠. 200개 국가에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통일하는 게 좋다. 지금보다 더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지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엄혹한 분단체 속에서도 이 정도 행복감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남북이 평화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근현대사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정도의 엄청난 행복감을 우리는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 12, 3등이에요. 세계 한 200개 국가 가운데 쉽게 말해서 톱 한 6% 안팎이에요. 북한은 뒤에서 그 정도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은 그 못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아요? 잘못된 통일의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건 사실 이제 굉장히 도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명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지금 저 앞에 우리 정세현 장관님도 오셨었고 문재인 교수님도 오셨었고 한데 이런 주장을 항상 합니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국민들 대부분 통일의 실체적 개념을 완벽히 오해하고 있다. 거의 99.9%가 우리는 완전 통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는 30년 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존재한다는 것 아시죠? 이 정도의 강의 오실 정도 되면 아실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입니다. 30년 된 나라의 공식 국가의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정부가 수립을 해서 이걸 엄격히 제도와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가 공포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정치 권력이 와서 업지 못하도록 그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1단계를 화해협력의 단계로 봅니다. 남과 북이 사회문화교류, 화해협력, 인적교류,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하고 개성당 같은 거 많이 만들고 적대의 근본 제도적인 근거인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가 관계 정상화까지 하는 과정. 이 화해협력을 최소한 20-30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해협력의 1단계를 거쳐서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은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요. 그냥 남측, 북측 양 지역정부가 있고 그 두 개의 지역정부 상위에 남북정상회의, 남북강요회의, 남북평의회, 국회입니다. 이 세 개의 회의체를 상징적으로 운영하면서 나라의 통일 문제를 전담케 하는 것. 이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합도 수십 년 하다가 완전 통일은 진짜 체제와 제도를 완벽히 하나로 합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남과 북이 총선거를 통해서 그걸 결정하자, 통일을. 이게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수십 년 오랜 과정으로 통일의 과정을 설명해요. 우리는 통일은 이런 거죠. 완전 통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통일돼 있더라. 그럼 거짓말입니다. 아니, 도둑처럼 자주 온다. 새벽처럼 자주 온다. 이런 통일은 없어요. 자, 대부분 이런 통일만 생각했는데 이런 통일의 개념을 갖고 통일 비용이다. 거짓말입니다. 통일 비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통일 비용이 뭡니까? 통일의 과정에 허투루 쓰여지는 돈을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통일 비용. 통일 비용의 사전적 개념을 따라가 보면 말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꼭. 북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전체 인민들의
사회복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책임지고 그들의 1인당 GDP를 3,000불, 5,000불, 7,000불 올리는데 우리 국민들이 통일 세금을 매년 얼마씩 부담할 거야. 이게 통일 비용의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럼 통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북한은 공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 엄격하게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정신이 입각해서 남과 북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차이를 틀렸다, 옳고 그름이다 이런 걸로 보지 말고 다름과 차이로 인정하자. 상호 존중의 마음 그 하나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통일로 나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요 기본 개념이 동의가 되어졌을 때 통일 관련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막 다들 통일 그러는데 완전 통일을 상정하고 질문하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통일을 수십 년의 과정으로 상정했을 때 이제 진지한 통일 관련 문답이 가능해진다 이런 뜻이죠.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통일의 목표가 아니라 좀 과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통일 정책을 소개해 주셨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듣기 전에 우리가 통일의 어떤 목표,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통일 정책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통일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여러 가지.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사실은 돈의 문제죠. 경제적 관점에서 남과 북이 완벽히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남북의 평화경제, 즉 현재의 휴전을 중심으로 분단 경제가 아닌 남북이 경협을 고도화하는 평화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문제나 일자리의 문제나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많은 구조적 제약 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모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이미 우리가 해봤던 14년간 해봤던 개성공단의 경험을 일반화시켜 본다라면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경제적 문제, 살림살이의 문제가 있죠. 두 번째, 평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못 느끼지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있어서 군사적 긴장의 일상적 제도화가 분단입니다. 모든 한반도에 있어서의 모든 북미 간 적대 관계, 남북의 적대 관계가 적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적대 관계를 유지하죠?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왜 전쟁이 안 끝났죠? 정전협정이라는 틀, 체제는 전쟁이 안 끝났음을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전협정, 즉 전쟁의 일시적 중단 상태가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에 근거해서 미국과 북한은 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전협정에 근거해서 광의적으로 남과 북도 적이에요. 적과의 동침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관계 정상화되어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국민 생존권들이 평화적으로 담보될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을 담보하는 겁니다. 저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정책 지위가 엄청나게 약할 수밖에 없고 주변 사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진짜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남과 북은 약소국가인가? 단순해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힘을 합치고 손을 잡으면 이미 중견국가이고 8천만이 넘어가고 이 경제력 규모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만으로도 이미 10위권 아니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8천만의 시장. 남북이 손을 합친다는 것은 우리가 70년 단 한 번도 사실은 100년 일제 30 식민지배까지 합치는 지난 100년간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에요. 아무도 안 해봤어. 해보자는 것이죠. 적대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평화를 구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나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책 품격이 달라진다. 근본적으로 한 가지 마지막. 분단 문화를 극복할 수 있다. 가장 저는 심각한 게 분단 체제가 만들어내는 전쟁, 폭력, 정오, 질시, 반목. 우리는 말입니다. 이 분단 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진선미, 관용, 포용, 나눔, 배려, 윤리, 도덕보다는 미움을 가르칩니다. 적대를 가르쳐요. 정오를 가르칩니다. 전쟁, 폭력이 담는 걸 가르치죠. 뭐죠? 북에 대한 적대, 혐오를 가르쳐요. 이 감정은 어릴 때부터 주입받습니다. 맹목적으로 적대를 배움을 받아요. 불신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미움을 가르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 속에서
늘 주입받았던 그 적대라는 것은 불신이거든요. 이것은요, 인간 본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적대와 정오의 담론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 일상적으로 분단 체제가 양산하는 이 적대의 분단 문화, 폭력 문화, 이런 것들이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일반화됐는데 진짜 비정상적인 것이다. 실질적인 관용, 나눔, 배려, 사랑, 행복의 가치들을 아이들의 가슴에 심어줬어야 되는데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인간 본성,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극단적 불신 사회의 자양분은 분단 체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이 이렇게 피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여러 많은 사회 부조리 현상들이 어느 단위보다도 심대하게 나타난다고 봤을 때 경제적 문제, 평화적 문제, 국제정책 품격의 문제를 떠나서 누구도 누구를 믿지 못하는 공동체의 불신풍조의 밑바탕에는 극단적 분단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가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지네요. 경제와 평화. 평화와 번영. 저도 이제 설득당했고, 우리 선생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통일의 필요성을 이제 인정하겠고, 평화의 필요성. 아까 이제 통일의 과정 말씀하시다 넘어갔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즐겨 쓰시는 말 가운데 참 쉬운 평화가, 통일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진행을 이렇게 한 줄 몰랐어요. 그냥 오라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늘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주제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고 강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행복한 평화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진짜 뭐 평화는 행복한 겁니다. 너무 쉬운 통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서의 너무 쉬운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상정하죠. 그리고 이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은 통일의 개념을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입니다. 혹 이 자리에는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걸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남과 북은 이미 통일의 구체적 절차와 과정,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언제 합의했느냐?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통일의 이정표입니다. 통일의 구체적 과정, 절차, 방안을 합의했다는 것. 물론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도 잘 모르고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는가?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분단 체제는 통일 교육을 완벽히 하지 않죠. 분단 심화 교육을 하죠. 남북의 동질성 교육보다는 이질성 심화 교육을 하죠. 분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데요. 자, 남과 북이 합의한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2단계 남북연합의 단계 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 원칙,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정신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죠?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줄 수 있는 마음, 상호 인정의 마음. 박정희 대통령도 하다못해 전두환도 노태우도 다 남과 북이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호 존중. 우리는 60년, 70년 체제와 제도를 달리 살았어요. 그런데 분단 체제는 체제와 제도의 다름을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과 악과 같은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했습니다. 적절치 않죠. 그냥 다름일 뿐입니다. 개성에서 14년간 북측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봅니다. 다름이 존재합니다. 그곳에 틀림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다문화 가정을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 반의 반이면 다문화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마음 인정의 반의 마음이면 남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말을 쓰죠. 민족적 정서가 같아요. 음식이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만 딱 보면, 행태를 딱 보면, 헤어스타일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북측 사람하고 남측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아, 우리 동포는 압니다. 그만큼 크게 고개를 인정이 됩니다.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여 주는 그 상호 존중의 마음 하나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쉬운 통일이 맞아요. 통일의 구체적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도 그렇고 상호 존중의 마음으로 시작돼서 상호 존중으로 끝난다라는 게 평화와 통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상호 존중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 고개 한번 끄덕이는 마음이면 너무 쉬운 통일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45년이 분단이 됐어요. 네. 73년이 됐어요. 그럼 45년부터 이제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소위 이제 90년까지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반공을 뭐 국가 목표로 삼듯이 했으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첩수자 공산당. 그때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부 통일 정책이 다듬어진 게 89년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 뭐 김대중 노무현도 아니고 소위 군사 정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 89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통일 방안이. 그리고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지금까지 쭉 이어고 오는데 냉전 시대는 빼놓고 89년 통일 방안이 만들어진 것부터만 하더라도 지금 30년이에요. 딱 30년입니다. 그렇게 쉬운 통일이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답변을 제가 드릴 때 분단의 본질, 분단의 기원, 분단의 기원에 대해서 저는 늘 봅니다. 왜 통일이 안 됐을까요? 우리에게는 30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도 있고 교수님 말씀처럼 남북이 합의한 통일 방안도 이미 18년, 19년이 됐는데 왜 통일이 안 됐을까요? 왜 우리는 평화조차도 담보를 못했을까요? 분단의 본질적 기원과 속성을 따라가면 나옵니다. 이 땅의 분단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답은 외세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일본 제국지 일제, 일본 반도를 갈랐어야 되는 게 이치였죠. 그런데 우리가 나뉘어짐을 당했죠. 우린 분단 당했단 말이죠. 우리는 분단 당하는 체제에 동원되었죠. 하여튼 분단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 외세들이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습니다. 이게 분단의 본질이에요. 뭐 어쩔 수 없었잖아. 우리는 힘이 없었잖아.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8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78개. 그 중에 우리하고 예멘 두 나라만 분단대전을 당했죠. 이게 분단의 본질이에요. 없었던 분단을 구조화시키고 체제화시킨 건 누구였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분단의 본질을 제대로 보면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통일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 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극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통일 평화 문제의 주체는 남과 북이죠. 그런데 현상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은, 북과 남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적대의 문화가 있어요. 이것도 분단 체제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죠. 구조적인 모순인데요. 저는 외세, 소위 말하는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그 분단의 허구에 대해서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돌려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외세 때문에 분단됐어요. 외세에 의해서. 그리고 외세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가라도 안 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너무 쉬운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미국 놈들 쫓아내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저는 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본질을 보느냐 안 보느냐. 촛불 국민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945년 그 분단이 성립되던 시절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전국의 모든 우리 공동체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19%밖에 안 됐습니다. 81%가 문맹이었어요. 그런 정치적 공작이 가능했고 마음껏 유린할 수 있었죠. 분단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열패감은 뭐냐?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 되겠나? 안 해보고 말입니다. 우리가 저거 국제정책 패권의 질서를 넘어갈 수 있겠어? 막 이런 것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비폭력 촛불만으로도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던 엄청난 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본질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도 안단 말입니다. 그 역량에 기인한다라면은 이 분단을 넘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은 나는 국민들 속에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남남 갈등의 문제, 분단 체제는 남남 갈등을 계속 양산하죠. 분단이 체제로서 만드는 갈등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통일 평화가 안 되는 이유는 종북 때문이 아니라, 통일 평화가 안 되는 것은 종북 때문이 아니라 북맹 때문이다. 북을 알면 평화가 보인다. 북을 알면 남북관계 통일 다 보인다. 그런데 분단 체제는 북을 모르게 한다. 자, 인식만 정확할 수 있다면, 아, 남북이 잘해야 되겠구나. 외세의 문제가 본질이구나. 이 인식만 정확하다라면은, 자, 남과 북이 말입니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남북이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요 단순한 명제, 전쟁을 넘어서 평화로 가겠다. 분단을 넘어서 통일로 가겠다. 요 명제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누구도 없어요. 맞잖아요. 전쟁하자 그럼 반대해야 되죠. 분단 가자 반대해야 됩니다.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분단되지 말고 통일로 살아가자. 이 가치에는 누구도 대놓고 반대를 못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구지순한 진선미의 가치구범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누가 통일과 평화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예요. 그런데 분단체제는 이 자각들을 계속 유린하죠. 모르게 하고, 은폐하고, 왜곡하고, 정보를 독점하고, 비틀어버리고, 분단체제 이데올로기들인데, 그 본질만 안다라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라면 저는 하루아침이다. 저는 그것이 사실은 임박해 있다고 봅니다. 분단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평화의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이 상황, 저는 평화의 대장정이라고 보는데요. 지난해 4.27 판문점에서 9.19 현재의 과정이 분단 시대가 서서히 종언을 구하고, 즉 정전협정으로 상징되는 분단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평화의 시대에 오고 있다. 이것을 좀 더 발빠르게 조속히 정착시키는 과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화제를 바꾸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생활하시다가 예.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개성공단에 가셨어요. 그래서 개성공단 사람들이란 책을 펴내면서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명박 정권에서 개성공단에 갈 수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라면 당연히 제가 가기로 결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근데 실제 가게 된 건 2008년이니까. 2008년 1월 4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2008년 새해 첫 토요일이 1월 4일, 5일 맞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인수위가 가동이 되고 있었죠. 그날이 이제 저는 토요일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서관 3명을 불렀었어요. 관저로 불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지나가는 말씀처럼 하셨더랬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하시다가 저한테 물었어요. 김 박사, 개성공단은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 많은 말씀 중에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비서한테 뭐 묻고, 다른 또 여성 비서한테 뭐 물었고, 저한테는 김 박사, 그래 한번 보자. 개성공단은 별일 없겠죠?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냐면은, 개성공단은 이미 기반시설 다 돼 있고, 기업들이 차근차근 들어가고 있고, 제도화가 이미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법도 이미 됐고,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 다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2008년 5월에 미국에 이제 펠로십을 받다가 3년간 조지 워싱턴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계속 대통령이 그 한마디, 개성공단은 별일 없겠죠. 이게 머리를 떠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고민을 하면서 바로 통일부 장관을 찾아갔었습니다. 당시에 현 경기도 교육감님으로 계신 이재정 통일장관님이셨는데요. 찾아가서 제가 됐던 말씀 드렸어요. 장관님, 개성 가야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가야 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무슨 소리야? 뭐 미국 가기로 돼 있잖아. 사실은 언제 식사를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이야 뭐 언제든 갈 수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안 가면 못 갈 것 같습니다.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전체적으로 착근되는 모습도 보고 상황도 보고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가게 됐는데 결국
그 이후의 한 여정은 저는 미국을 완벽히 못 갚았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 2017년 12월 당선이 됐지만 2007년. 공식 취임은 2008년 2월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빈틈을 제가 개성공단에 들어간 첫 부임한 날은 2월 1일입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제가 2011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럼 나온 거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잘린 거예요? 솔직하게. 2009년도에 제가 사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08년 11월에 최초에 맞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의 질문은 정확한데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가 이제 개성공단에서 대북 협상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자리였어요. 제가 협상을 대충 하고 모든 협상의 결과 정리를 해서 통일부와 청와대로 보고하는 그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북 협상을 전담하는 자리로 보면 됩니다. 참여정부의 비서관이 그 자리에서 모든 쓰는 이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해서 새누리당에서 김정일 비서관 잘라 이렇게 됐었어요. 저는 스스로 언제든지 나는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누구죠? 참여정부에서 보냈던 신은상 관리위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사실을 내고 있었어요. 신은상 위원장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가지만 김 박사는 무조건 버텨야 된다. 저는 이후에 새로운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 왔을 때 똑같이 사직서를 냈어요. 그분은 그걸 수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협상을 한단 말입니다. 북측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측의 협상의 파트너들이 제가 이제 사직서를 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북측이 내가 사직서 쓰고 나가게 되면 후임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어요. 후임을 받지 않겠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당국자들이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국정원도 통일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되면 내 자리에 후임을 안 받겠다. 협상의 파트너로 우리 안 받겠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는 찰나에 2008년 12일 조치라고 공단이 굉장히 비정상화되지는 굉장히 좀 긴박한 위기로 가게 됩니다. 그거 초기에 처리하는 업무를 또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되면서 사직서 처리가 안 됐어요. 2009년에도 다시 제가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그때 새로 왔던 문 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착근할 때까지는 나를 좀 보좌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속하게 됐고 결국 2011년에 제가 그때는 다시 세 번째 사직서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 나왔는가? 그때는 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의미가 없었느냐? 2009년도에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개성에 있으면서 2008년 봄 5월에 2008년 10월 두 번 봉화를 찾아뵙고 공단 상황들을 대부분 다 이제 보고를 드렸었어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늘.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제 본가로 와서 한 번씩 보고하게 그리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 메일로 보내게 이렇게 했었어요. 2008년 10월 보고가 마지막 보고였어요. 2009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를 못 찾고 계속 이제 사직서를 들고 나오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후에 2011년 이후에 선거정국이 오게 됩니다. 선거정국. 총선. 그때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은 몸을 버렸어요. 나는 뭘 할까? 그러다가 고향 대구 달성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박근혜가 그 지역구였습니다. 제 고향이 박근혜 지역구예요. 삼선 의원이었어요. 대통령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은 몸을 버렸는데 난 뭘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저 박근혜가 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총선 가가지고 한 5% 정도의 본선 경쟁력을 좀 떨어뜨리는 것도 내한테 역할이겠다 싶어서 그때는 아무리 말리고 뭐가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6개월이 됐습니다.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노무현 대통령 닮았어요. 숙제 같은 거였어요. 숙제. 그건 숙제 같은 거였어요. 오케이.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는 그만하시고 개성공단 3년간 계셨는데 개성공단도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인가? 이게 이제 개성공단입니다. 번영의 상징입니다. 공단 소개입니다, 그냥. 질문을 떠나서. 첫 번째, 우리가 북측을 오랫동안 설득해서 하자고 했다. 우리가 북측에게 말입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남북 경협을 하자 그랬을 때 북측은 뭐라 그랬냐면요. 진짜 웃긴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당신들은 전쟁도 안 끝났는데 무슨 경제협력이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렵잖아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주체는 정전적인 조연 당사자인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문제 아니냐.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뢰 구축됐을 때 경협이 고도화되어 버리면 미국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끝에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언제 합의가 됐냐면요. 북측이 전격적으로 개성간에 합의하고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 6.15 공동선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통일의 과정 절차 방안을 합의해요. 통일 방안 1단계가 뭡니까?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이 들어갑니다. 그 통일 방안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있고 딱 2달 만에 북측이 전격적으로 통일 방안까지 합의한 마당에 개성단 합시다 해서 2000년 8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했다. 자,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거 1단계 100만 평인데요. 남과 북이 합의했던 개성단 전체의 규모는 공단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 현재 보는 이 모습이 20배인 2000만 평입니다. 기성동 마을, 대성동 마을, 저쪽에 파주, 문산의 아파트가 보이죠. 서울에서 65km밖에 안 됩니다. 도로로 가도 65km밖에 안 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소개시키고 싶은 거. 북측 노동자 한 5만 5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남측의 입주기업이 1단계 100만 평 다 됐을 때 사실은 분양은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만은 닿는 순간까지 125개 제조업기업하고 100여 개 정도의 영업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00만 평, 1단계 100만 평 안에도 빈 땅이 많죠. 공장이 들어서 있는 부지보다는 빈 땅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38%, 62%는 빈 땅입니다.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분양은 다 됐는데 이게 2015년 사진인데 2003년도, 4년도에 분양은 다 됐습니다만은 2015년 사진인데 왜 빈 땅이 많을까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개성공단을 내부 정책적으로 이미 비정상화됩니다. 내부 정책적으로 통일부를 시켜서 추가 투자, 신규 투자를 막아버립니다. 한창 건물을 짓고 있었던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하반기가 되면 공장 건축률이 80%가 안 되면 다 스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관련 합의했던 게 있습니다. 15,000명의 기숙사 건설, 출퇴근 도로 보수부터 한 7개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합의들을 우리가 다 엎어버립니다. 깨버리죠. 이미 그때부터 개성공단은 비정상화되었어요. 근데 국민들은 그때 비정상화됐다는 걸 모릅니다. 개성공단 비정상을 언제부터 보느냐, 국민들은 2010년 5.24 조치로 봅니다. 잘못된 분석입니다. 이미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는 부임하자마자 내부 정책적으로 이걸 막았고 동결 조치했고 추가 더 신규 투자. 기존 기업들도 바늘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것조차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미죠. 어떤 음모를 꾸미는가? 2008년 5월에 대외비로 비밀스럽게 연구 용역을 주고 이걸 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위기관리 계획을 짜게 하고 컨티니지 플랜을 가동시켰습니다. 이해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말입니다. 서울시장 시절이었던 2006년도에 개성공단을 왔었습니다. 다 돌아보고 2006년도 북측 노동자들의 한 달 당시 실질 평균 임금이 한 달에 2006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한화로 한 달 평균 임금이 한 6만 3천 원 됐습니다. 6만 3천 임금이라는 걸 듣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에 서울시장 시절에 개성공단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라고 방명록에 쓰고 이런 거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데 제일 먼저 취했던 조치가 공단 동결 조치와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닫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대외비로 연구 용역을 주고 유의관리 계획을 짜게 하고 실제로 유의관리 계획 모듈이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단의 본질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단의 본질, 기원에 대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비정상화된 거예요. 누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기업들. 당국 관계가 다 얼그러져 버렸어요. 6.15 14가 부정됐습니다. 그 기업들은 누굴 믿고 들어갔습니까? 우리 정부가 믿고 들어갔어요. 사실은 똑바로 말씀드리면 참여정부 때 기업들한테 불안한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장합니다. 들어가세요. 정부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다 장관들이 막 그렇게 설명해서 담보합니다. 보장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이 공단은 완전히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미운 오리새끼처럼 낙동강 오리알 신이가 된 겁니다. 당국 관계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그게 개성공단인데요. 이렇게 남측에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출퇴근 버스가 있고요. 이렇게 북측의 노동자들 5만 5천 명이 근무했습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일대 5만 5천 명. 남측에서 유통되어지는 전체 일이 한 30%, 속옷의 90%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학생들 교복이 한 30%, 아웃도어 의류의 한 35% 개성에서 나왔습니다. 신발 공장인데요. 한 2,900명이 있었습니다. 업간 체조. 10분씩 나와서 이제 체조하는 모습입니다. 쉬는 모습이고요. 공단의 가치를 4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평화의 가치. 공단은, 여러분, 개성은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로만 생각하려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남북이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즉, 평화를 위한 경제, 경제를 위한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도 번영도 같이 담보하자. 해봤는데 어땠을 것 같습니까? 평화는 담보가 됐죠. 남과 북에 약 5만 8천, 6만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우리는 14년 해봤습니다. 체제와 제도의 다름들이 있었지만 만나보니까 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다름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북측 사람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순수하고 착합니다. 대충 비슷합니다. 순수하고 착합니다. 굉장히 헌신적이고요. 평화의 공단이죠. 물리적으로 6만의 노동이 같이 살아요. 두 번째, 경제적 공단. 경제 번영을 담보하죠. 단순한 저임금의 문제가 아니죠. 이들은 이직이 거의 잘 없습니다. 숙련 노동자가 됩니다. 우리말을 쓰잖아요. 말이 통하고 현장에서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정서가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노동의 동기만 딱 부여하면 무조건 해냅니다. 체제와 제도의 다름, 자본주의 경제 질서, 사회주의 경제 질서 달라가지고 경제적 메커니즘과 이해관계가 조금 달라가지고 초기에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과정만 있으면은 이후에 생산이라는 것은 어느 공단보다도 비교율을 가집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죠. 압도적입니다. 안보적 가치는 뭐죠? 개성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에 휴전선이나 NLL상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공단에는 남북의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남북에 작전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추가 작전을 못해요. 열받아가지고 응사하고 싶은데 개성공단을 생각하면 참아야 되죠. 돈 버는 안보. 잠깐만요. 거기 계실 때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연평도 다 있었어요. 포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안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북측 노동자들이라든가 북측 성원들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더 조심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일합시다. 이해되세요, 이런 거? 정치적 평지 풍파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참 다른 곳이죠. 참 다른 곳입니다. 이거 이렇게 제가 통일문화의 미래적 가치라는 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제와 제도가 다르게 6, 7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생활 양식, 사고방식 조금 다릅니다. 그 다름들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죠. 오해하면 싸우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고 오해해서 싸웠는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오해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아, 저들은 사회주의가 저런 거구나. 집단주의라는 게 저런 거구나. 공동체성이 저런 거구나. 저들이 왜 일상적으로 군사국가인지, 왜 저들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는지 보입니다. 집단주의로 생활 같이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미 이해가 되는 순간, 그곳에는 오해가 이해가 되는 순간, 이것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가 되죠.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간이라는 건요. 분단체제 70년은 한 번도 같이 살게 못 해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곳이죠. 완전히 새로운 곳. 내가 알고 있었던 북측 애들은 두려움, 경계감, 적대감, 약간의 혐오, 찌질함, 루저들 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미안하고 민망해지죠. 우리는 사실 말입니다. 분단체제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북측을 살짝 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북측은 제도적 차원에서 남측을 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럴 때 민망해져요. 얘들은 그냥 우리 남측 사람들을, 북측 사람들은 지고지순한 동포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아주 맹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 마음속에는 살짝 미워했는데, 싫어했는데, 혐오했는데, 낮춰봤는데 얘들은 너무너무 맹랑하게 지고지순한 동포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최소한 우리는 내가 그들을 미워했던 것보다 더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죠. 거짓이라고요. 그래서 분맹이죠. 분단체제는 말입니다. 분단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체제적으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사장님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지금 얻은 인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훈련을 받고 오지 않았을까요? 양념이죠. 아니 정말로. 네. 개성공단에는 특별히 선발해서 올까요? 그냥 선발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우리 기업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좀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개성시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에서 왔다 그랬죠. 사실은 고용 자체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임금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적정 노동력이 아니라도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선발하고 자시고, 물론 처음에는 막 여성 노동자 집중해서 이제 선발해 오죠. 근데 그들이 개성공단용으로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선발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일대에서 대부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건 개성공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자로서 북측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천편일률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워서 결국 분단은 진짜 엄청난 것이었구나. 분단 자체가 거짓과 허구였구나. 체제로서의 분단은 말입니다. 분단은 체제로서 북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구조적으로 왜곡합니다. 그게 분단의 속성이죠. 있는 것들이 북측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단체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북은 정전협정의 조인 당사자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은 미국에게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감히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분단체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만 팩트는 뭘까요? 실체적 사실, 진실은 뭘까요? 북측은 전쟁을 원할까요? 평화를 원할까요? 평화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스스로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특히나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것도 자기 땅에서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나 분단체제는 북이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노리는 상징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동원되어졌던 반공주의 체제가 만들었던 엄청난 신화들이 있죠. 그 신화들을 우리는 상식화시키고 있죠. 다 허구죠. 다 거짓이에요. 왜? 북을 만나보면 다 똑같거든. 똑같이 이야기하거든. 거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분단이 가리고 있는 큰 장막입니다. 실제로 북쪽에서 도발 많이 했어요. 친북, 종북이 아니라 아니 실제로 친북 종북을 떠나서 친북, 종북이 아니라 지북입니다. 지북. 아니 이거 좋아요. 북한 바로 알기 좋은데 실제로 북한이 우리한테 전혀 도발 안 했어요? 도발은 철저히 상호 작용의 관계입니다. 일방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분단 체제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뿐이죠. 철저히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왔으니까 개성공단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이사장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개성공단은 퍼주는 곳이 아니라 퍼오는 곳이다. 무슨 의미예요? 경제적 가치, 부가가치 창출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퍼오는 곳이죠. 우리에게 더 큰 압도적인 경제적 이득을 갖다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요. 개성공단에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북측에 전달되어지는 현금은 570만 원이면 됩니다. 570만 원은 뭔가 사회보험료, 노임, 조세공과금 다 포함해서 남측에서 하게 되면 8,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5분의 1 비용으로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요령이 현금 문제입니다.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는 임금 체계가 있고 북측에는 생활비 체계가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2004년, 5년, 6년 초기 3년간 북측 노동자들 한 달 임금이 평균 6만 3천 원 그랬죠. 한 달 총액 임금입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2015년 되면 15만, 18만 원 되는데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 1명을 고용할 수 있으면 개성공단에서는 13명, 1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퍼주기일까요? 포기일까요? 퍼주기는 신화죠. 개성공단을 애초부터 반대했던, 남북은 만나면 안 돼, 분단체제 심화의 이데올로기로서 격협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 퍼주기라고 얘기를 했죠. 거짓이죠. 저 꼭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에서 노동자 봉급 한 달에 아마 못 써도 100만 원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개성 노동자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을 안 줬어요. 한 6, 7만 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다 고등학교까지는 나온 사람들인데 그러한 고급 노동력을 한 달에 6, 7만 원으로 쓸 수 있겠는가? 그 이 땅값은 어땠어요? 사회주의 경제에는 땅값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토지 사용료는 냈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당시에 토지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2004년 이야기입니다. 공장 부지는 평당 14만 9천 원 했습니다. 평당 토지공사가. 상업용지는 평당 45만 원부터 140만 원 했습니다. 북측은 이 땅값 얼마를 받았는가? 북측은 평 개념을 안 씁니다. 제곱미터 개념을 쓰는데요. 상징적 수준에서 받았습니다. 얼마요? 1제곱미터당 1,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 3제곱미터니까 3.3. 맞습니다. 퍼주기의 담론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임금 결정 체계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2004년 3월 당시에 말입니다. 의료봉제파트하고 기금속 다 합쳐가지고 월 기본임금 북측 노동자들한테 10에서 15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50%를 제한했던 것은 북측입니다. 북측 노동, 방금 땅값도 마찬가지인데요. 14만 9천 원, 45만 원짜리 땅값 우리 분양 100% 그냥 끝내고 나서 땅값 얼마 줄까, 토지값 얼마를 보상할까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안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개성공업지구를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남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혜적 조치로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일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웃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다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력이 북측의 수십 배인데 우리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또 땅값을 다 받았는데 거의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상징적 수준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 수준에서 1제곱미터당 한 달러. 1,000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우리가 국제공단화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를 개성공단 기축통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북측이 1제곱미터당 상징적으로 그러면 한 달러만 되겠습니다. 해서 1달러를 줬다고요. 그게 사실은 그냥 공짜로 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신화가 있어요. 뭔 신화냐?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는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측이 개성공단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돈줄, 외화벌이, 달러박스가 상식적인 인식이죠.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그 상식이라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왜 우리들 전체 이 보편적인 상식은 거짓이어야 됩니까? 분단체제가 만드는. 저기 질문 있다 해주세요. 1년에 연간 90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90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연간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 옵니다. 900억 원이 뭐냐? 5만 5천 명 전체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우리 기업들이 6년 만에 내게 되는 세금, 하다못해 북측 노동자들이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2시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초코파이 다 포함해가지고 연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다 총액 9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GDP 기준,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가 기준으로 30억 달러 이상을 생산해 옵니다. 퍼주기일까요? 퍼올릴까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정리합시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거리, 그 거리에 떨어진 그 공장 부지를 평당 15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 쪽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땅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빌려 쓰는 거 그걸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고용하는데 뭐 초코파이고 뭐고 다 해가지고 한 달 월급이 이제 6만 원인데 이제 더 뭐 준 것까지 보너스 총액 15에서 18만 원. 2015년 기준으로. 얼마? 2004년, 5년, 6년은 6만 3천 원이죠. 예. 2007년부터 이제 5% 올려줘가지고 2015년이 되면 평균 15만 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코파이 값까지 다 따져도 한 2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당 20만 원도 되지, 15만 원 되지 않은 공장 부지를 얻어가지고 1인당 임금 20만 원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렇게 좋은 개성공단이 아직 안 열리고 있어요. 네.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개성공단을 여는 것은 말입니다. 아무리 제재가 여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이 여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여느냐? 개성공단의 재개를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여는 겁니다. 국민들이 연락을 해야 여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편적인 국민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압니까? 100% 몰라요. 이 말씀들 처음 듣잖아요, 지금.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이 거짓들은 왜 양산됐을까요? 왜 2008년 이후에 이 개성공단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분단체제를 심화시키고자 했던 세력은 말입니다. 어떻게든 개성공단을 닫아야 되는 곳이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동원했죠. 퍼주기 담론부터 달러박 돈줄.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겁니다. 2017년도에 중앙일보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51%가 반대하고 49%가 찬성했어요. 제가 중앙일보를 찾아갔어요. 기회를 달라. 최소한 우리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면을 주면 개성공단의 평화적, 경제적, 안보적, 통일문의 미래적 가치들 내가 한 번은 글을 쓰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글을 읽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번 여론을 물어보자 그랬었어요. 안 하죠. 관심도 없죠. 누가 여는 것인가? 한미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제재도 개성공단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조항이 있을 뿐이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눈치를 본다고 사실 못 여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정부가, 우리 정부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공단적으로 열어야 되겠다. 평화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열어야 되겠네. 왜 몰랐어? 가치를 알게 되고 열어라 그러면 정부는 국민들이 그 압도적 지지율을 가지고 미국과 만나가지고 국민들이 저토록 원하는데 우리는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단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각성된 여론이 만든다, 열어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분단체제는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 정상화된 거죠.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우리 직원들은 서울에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성공단에 지금 운영 중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 그 인원들을 위해서라도, 최소 인원을 위해서라도 물도 먹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기반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직원 9명이 개성공단에 9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개성난 상황들은 매일같이 보고를 받죠. 북측과도 기본적인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성공단 재개라는 것은 우리 기업인들이 가는 겁니다. 공단의 본질적 가치,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이에요.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는 것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비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성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중에 제1의 100%가 뭐냐? 이런 자리에 와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고를 통해서 토론, 심포지엄, 미국 의회를 찾아가서 국무성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모르는 이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거의 설파. 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질적 의미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미 국무성이 알고, 국회의원들이 알면 대놓고 반대는 못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공단의 가치를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퍼주기 아닙니다. 포기예요. 다 거짓이라고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 13명이 1시간 반 동안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해보라니까. 팩트니까. 그냥 질문 안 하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끝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반대는 하지 마세요. 왜? 이게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이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개성공단이 있기 때문에 열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공단의 가치 설파가 우리 재단의 본질적 임무입니다. 열리면 이제 개성 들어가서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본질적 임무인데 지금은 공단 여는 것이 주 과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치를 설파하는 것,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주 업무입니다. 이게 비정상이에요, 사실. 우리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진전이 되면은 개성공단이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 계획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2공단, 제3공단 계속 열리기로 돼 있잖아요. 이번 이제 선생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보시면요. 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합의했어요.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 앞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누가? 양 정상은. 그러면서 한 가지 합의를 합니다. 한 가지 합의가 뭐냐?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14선언을 적극 실천하겠다라는 합의 항목이 있습니다. 14선언이 뭐냐면요. 2007년 14선언입니다. 2007년 14선언은 4항 5항, 6항, 7항 이하가 남북 간의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경제협력의 사안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7년 14선언이에요. 첫 번째, 개성공단 2단계 착공. 2007년 14선언이란 말입니다. 2008년 1월에 250만 평 2단계 착공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명박은 돌아가지고 엎어버렸죠. 해주경제특구를 합의했어요. 제2의 개성공단입니다. 해주경제특구는. 이거 2008년 7월에 들어갔어야 돼요.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즉 이미 2007년도에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기를 우리는 감지하고 있었어요. 중국발 위기가 찾아온다.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 노동 집약적인 조선은 북측과 협력을 통해서 안변, 남포에 넘기고 고부가가치 조선은 남측에 두자. 이렇게 안변, 남포, 조선협력단지를 건설 합의했었어요. 한강하고 공동개발, 북측의 자원, 지하자원 공동조도 공동개발. 하다못해 김포공항과 백두산, 식항 합의를 했죠. 2008년 7월에 백두산 시범관광을 하기로 합의했었단 말입니다. 그 많은 엄청난 경제 협력의 사안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6.15 14를 엎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닫혀 있었죠. 방치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이 14선언을 적극 부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대로라면은 공단이 재개되면 1단계 100만 평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착근이 되면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기존의 12년 전의 합의인 14선언 부활하기로 했으니까 2단계 250만 평도 교수님 말씀처럼 해중경특구도 남포도 신의주도 쭉 갈 수 있겠죠. 그것은 중국발 비교 후에 밀려난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문제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적 번영이 엄청나게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이미 우리는 합의해 놨다는 것이죠. 해야 되죠. 평화는 경협 속에서 그냥 신압으로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그 상징적 모델로서 첫 번째 사례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넸다는 신경제 지도 구상이 있죠. 알고 계세요?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은 말입니다. 이건데요. 사실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구상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황의 경제벨트, 환동의 경제벨트, 접경적 경제벨트. 이거는 현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2005년, 6년 그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개념을 더욱더 구체화했습니다. 뭐냐? 이 한반도 신경제지구상은 남북의 평화경제를, 개성공단 같은 걸 많이 만든 남북의 평화경제를 필두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공동체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남북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핵심 축은 한반도입니다. 환황의 쪽에 신재생, 해양, 친환경, 첨단산업, 물류, 저쪽 히니즈부터 남포, 해주, 개성, 인천, 서울, 경기, 목포까지 이어지는, 환동의 쪽은 일본 니가타부터 부산, 포항 쭉 올라가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갑니다. 에너지, 물류부터 쭉 있죠. 그리고 접경지기 있죠. 저 축을 가지고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의 모델을 남북평화경제 속에서 찾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의는 여기 나옵니다. 경제통합 기반 조성, 신수령 확보 쭉 있는데 저는 이것을 쉽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건데요. 동북아 경제, 우리는 이제 분단 경제를 넘어가는 거죠. 적이 되면. 평화 경제입니다. 섬나라 경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 토대를 마련하는 거죠. 즉 대륙 경제와 해양 경제를 이어가는 실질적인 교도부의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죠. 저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두 번째, 해양과 대륙 연결, 대륙 경제 편입, 동해 협업죠. 남북 경제 상보성이 있습니다. 북측에 자원 문제가 있죠. 북측에 적정 기술이 있죠. 2,500만 시장이 있죠. 남북 경협은 말입니다. 15억 중국은 다시 시장이 되죠. 15억 중국은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은 한국 경제를 압도합니다. ICT 쪽 다 넘어갔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다시 비교율을 정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남측 부지 산업 역할 분담, 이런 역할들, 산업 경영의 전반적 상승, 이런 많은 가치를 가지는 게 신경제 지도구상의 핵심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건 디테일해서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제조업 경기를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산업 구조 고도화되고 있어요. 여기에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5억 중국은 이미 모든 전 분야에서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초기에 중국은 우리에게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수출 중심의 자유무역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수출이 잘 안 되죠. 왜? 중국한테 밀렸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되니까 제품이 안 팔리면 저성장이 왔고 일자리 창출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경제 혁신을 못했단 말이죠. 이것을 물리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최소한 20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입니다. 경제의 상보성이죠. 1,700만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일을 잘합니다. 우리의 적정 기술 북측과 결합시킬 수 있겠죠. 북측의 자원과도 결합할 수 있겠죠. 분단 리스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맹하의 신경제지구상의 핵심에 남북 평화기지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비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6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한반도죠.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북미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 가시화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사회를, 문화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큰 비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남북 정상회담 열리겠죠? 그리고 북미 해야죠.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릴 것 같고요. 네.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제2, 제3 개성공단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신경제 구상이 머지않아 실현되리라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이 즐겨 쓰시는 얘기가 있어요.
책에 나오는데 여기도 부제목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북맹 탈출 안내서. 북맹이라는 말을 아마 우리 이사장님이 만든 것 같은데 북맹이 뭐고 북맹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낼까요? 네, 북맹 맞습니다. 이제 북한 학자, 북측의 체제와 사회를 연구했던 학자의 입장에서 장기간 개성공단 경험을 통해서 북측에 체류했던 유일한 학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 4년의 시간은 개인적으로는 북한 학자 입장에서 협상은 협상이고 사적 영역 속에서 북측의 당원, 관료, 북측의 노동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학자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달랐겠죠. 결론적으로 그 4년간의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단은 체제로서 북을 무지하게 만들었구나. 분단은 구조로서 북을 왜곡시켰구나.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내가 지금 4년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논쟁해서 내 스스로 학자적 관점에서 알게 된 이 진실을 내가 이 남측 사회에 가서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미친놈 되겠다. 실정법을 완벽히 어기게 되겠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미친놈인데. 그래서 당시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다들 임동원 특보님 아시죠? 백낙천 선생 아시죠? 정세현 장관님 아시죠? 이종석, 정동영. 소위 말하는 참여정부 당시에 제가 남북관계 천창에서 청와대에서 대북 협상을 하던 시절에 연을 맺었던 그분들과 이 주제들을 가지고 늘 토론 논쟁했던 사안들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포럼 거기에 와가지고 주제를 던집니다. 장관님들, 특보님, 백낙천 교수님. 이 사안 관련해서 북측의 당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북측의 관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 인식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이 논쟁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4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북에 대한 구조적 무지라는 것은 분단이 체제로서 만든 것이다.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분단은 왜곡했다. 이걸 북맹이라고 합니다. 문맹, 큰맹처럼 북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무지, 북맹. 이걸 개인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체제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면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땅을 사는 우리는 말입니다. 내가 일본에 관심이 있으면 일본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일본의 문학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하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그 나라의 드라마, 영화, 문학 작품을 보면 되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아무리 관심이 있어도 북측의 영화, 드라마를 못 봅니다. 문학 작품을 못 봐요. 그런 것도 못 보면서 북측 사람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보고 싶어도 못 보게 하잖아요. 우리 지금 노동신문도 못 봐요. 그래서 분단 체제는 남쪽에 구조적으로, 체제적으로 북을 무지하게 만들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 체제 자체가 네.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쪽 이것을 폐쇄적인데다가 우리 남쪽에서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분단으로서의 체제로서의 구조로서의 분단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북맹을 일반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누구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적대적 분단 체제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체제로서 북맹이 구조적으로 양산되었구나 라는 인식 속에서 북맹을 넘어가는 방법 뭘 것 같습니까? 만나면 되죠.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북측은 말입니다. 2011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거의 다 열었죠. 지난 한 해 동안 2018년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2만 명입니다.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초의 북측을 가는 이유는 호기심 때문에 갑니다. 호기심. 그분들이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측을 여행하고 와서 올 연에는 북측 여행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다음에는 없습니다. 구글에 가야 있죠. 그걸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만큼 북을 모르고 갔어요. 가봤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떤 결론인지 아세요? 그곳에는 내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북한은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북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봤는데 그런 북한은 없어요. 그 여행기들을 간접적으로 읽음으로써
북측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활양식,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를 간접적으로 먼저 알고 이제 조만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인적 교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만나보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우리 이사장님이 권하지 않아도 여기 다 가실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에 우선 북측 저기 여행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가깝잖아요. 거기 뭐 이제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북한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 게 우리 정부예요. 가장 기본적인 북한의 신문조차도 우리 못 보게 하잖아요. 국가보안위원회가. 그거 좀 고치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아니더라도 최소한 통일교육을 강화하자. 그래서 통일교육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간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제 통일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체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처럼 통일교육 기본법을 여기서 받는데요. 학교 교육 속에서 통일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의 실질적 개념이 평화의 오랜 과정이더라. 남북은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더라. 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걸 연구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기본 통일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 방금 말씀처럼 왜 못 보게 했을까? 구조와 체제였죠. 분단 체제인데요. 사실은 70년 체제로서의 분단 체제는 아직도 작동 중입니다. 엄연한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도 다 불어댄단 말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현 대통령이 들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 외교 국가에서 이 국가반법 문제라든가 북측의 출판물 정도는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라는 걸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 안에 국가반법 철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꼭 국가보안법 철폐까지 그렇죠. 안 가더라도 이게 정부의 역량이라는 건데요. 사회적 담론을 이거 만약에 꺼내는 순간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그만큼 여건이 안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북측 자료와 관련해서는 일정 정도 북한 학자에 한해서는 좀 마음껏 보게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딛고 서 있는 북한학 연구의 현 수준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외쳐주세요. 이건 뭐 우리가 북한의 신문 잡지 보는 것은 또 영상물 보는 것은 미국 제재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마음 먹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 이제 군사정부에서야 자기들 정권 보안을 위해서 이제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이사님께서 좀 힘써 주시고 우리 청중들 질문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